초등학교 교사였던 트리샤와 건설회사 감사관으로 일하던 켄트 위테커는 1970년대 초에 소개로 만나 결혼을 했고 바크와 케빈이라는 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텍사스의 부유한 지역인 슈거랜드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고 부부는 두 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아들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위테커 가족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목하고 완벽한 가족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10일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에 다니던 첫째 아들 바트의 며칠 앞둔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위테커 가족은 파파도스 시푸드 키친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부부는 아들 바크에게 졸업 선물로 준비한 $4,000의 롤렉스 시계와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8시 30분경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이 주차를 하고 문 쪽으로 향하는데 바트가 전화기를 두고 온 것 같다며 다시 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몇 초 간격으로 3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간 동생 케빈이 총에 맞아 쓰러졌고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던 엄마 트리샤가 잇따라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던 아빠 켄트는 순식간에 벌어진 이 충격적인 광경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평소 장난기가 많았던 둘째 아들 케빈의 친구가 페인트볼로 연출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던 그때 그가 어깨에 총을 맞고 문턱으로 쓰러집니다. 바트가 급히 달려오자 복면을 쓴 한 남성과 마주쳤고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가족들을 발견합니다. 바트가 비명을 지르며 격투를 벌였지만 그 과정에서 팔에 총상을 입게 되고 괴한은 재빨리 뒷문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Sherline 911, station emergency. I've been shot. Who's been shot? It's my mom and my dad and my brother. Is this Trisha or Kent? This is Bart, the son. Okay, Bart, where is your wound? In the arm, my shoulder. I think I can't move my arm. Who else was in the house with you? We were walking in the house. My brother and my mom and my dad. Oh God, I can't. I need you to hang on, Bart. I've got help on the way, okay? Do you know who shot you? No. Do you think he was burglarizing your home, or are you guys having problems with somebody? Oh God, I don't know. How many, Can't move. how many shots did he fire, Bart? I don't know. Can you tell me anything about him at all? Did he sound black, white, Hispanic, Middle Eastern? Maybe black. I don't know. Someone's here. Okay, do you see the officers, Bart? Yeah. 경찰과 응급의료지원 헬리콥터가 도착했을 때 둘째 아들 케빈은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엄마 트리샤는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 켄트와 첫째 아들 바트는 다행히 어깨와 팔에 총을 맞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들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한편 초기 조사에서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에 따라 위테커 가족의 돈을 노리고 범인이 집안으로 침입한 것이며 갑자기 들이닥친 가족들을 보고 총을 발사하게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내부가 어지럽혀져 있지도 않았고 서랍이나 금고함도 모두 조금씩만 열려있을 뿐 실제로 없어진 금품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과 현장에서 발견된 총도 아빠 켄트의 것임이 밝혀지면서 단순한 강도 사건은 아니라는 게 점점 분명해져 갔습니다. 그가 총을 보관하던 금고는 아무나 알지 못하는 곳에 있었는데 누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놀랍게도 첫째 아들 바트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이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그는 신입생 때 이미 학사 경고를 받았으며 그 후부터 더 이상 학교에 나가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병원으로 찾아가 켄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아들이 사건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그가 바로 바트의 병실로가 졸업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이냐며 화를 내자 바트는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숨기게 됐으며 다음 학기에는 학교로 돌아가 공부에 열중하려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과는 절대로 관련이 없다는 말을 하며 아들이 괴로워하자 켄트는 그의 말을 믿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바트를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그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이라는 남성이 경찰서로 찾아와 위테커 가족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담은 바트와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오래전부터 바트가 가족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왔으며 2001년도에 자신에게 범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마음을 바꾸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바트가 당시 그에게 알려준 범행 계획과 이번 사건은 매우 흡사했으며 아담은 바트의 집 내부 구조를 매우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트의 주변 인물들을 더 파헤치기 시작했고 크리스와 스티븐이라는 두 친구가 평소 그와 가깝게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신문도 여러 번 했지만 그들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게 되면서 시간만 흘러갑니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던 켄트와 바트는 여전히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트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해 자책하며 엄마와 남동생의 빈자리를 견디기 힘들어했고 켄트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들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그를 위로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약 7개월이 흐른 2004년 6월의 어느 날 바트가 아빠 켄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는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날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켄트가 아들이 자신의 $10,000를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며칠 후에는 그의 버려진 차량이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경찰은 바트가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주를 한 것이라 확신하며 크리스와 스티븐을 불러 재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물증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븐이 경찰을 찾아와 바트가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살해하는 것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유산의 일부를 주기로 했다며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크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려주고 증거인멸 장소까지 운전을 해준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는 바트와 미리 연락을 주고받고 집 안으로 침입해서 끌을 이용해 총을 넣어둔 금고를 열어놓았으며 얼마 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가족들에게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계획과는 다르게 켄트가 살아남게 됐지만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팔에 총까지 쏘았으며 지문 하나 남지 않게 바트는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스티븐은 경찰과 함께 범행과 관련된 증거물들을 처리한 콜로옷으로 향했고 그의 진술대로 금고를 부수는 데 사용한 끌과 총알 그리고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과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의 다른 한쪽까지 모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살해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고 스티븐은 감형을 받는 조건으로 증언을 하기로 합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켄트는 아내와 막내 아들을 잃은 충격에 이어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이 어째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어느덧 1년 3개월이란 시간이 흘러갔고 높은 보상금을 걸어 제보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바트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한 남성으로부터 경찰서로 전화가 옵니다. 루디 리오스라는 이 남성은 예전에 바트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사라지기 전 경찰의 압박을 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털어놓으며 멕시코로 도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3,000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당시 바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가 떠나는 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멕시코 정부의 도움을 받아 바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도피에 성공한 바트는 루디 리오스라는 이름으로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나가기 시작했던 현지 교회에서 신디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됐습니다. 바트를 본 신디의 부모는 부지런하고 바른 이미지의 그를 많이 좋아하게 되었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함께 일을 하며 한 가족같이 너무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2005년 9월 14일 바트가 엄마와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마침내 체포됩니다. I don't care about money. I had plenty of it. You planned to have your family killed not once, right? I believe there were 3 separate occasions. You really wanted them dead. Yeah. But why, Bart? I mean, this is the question that everybody wants to know. Why? Because I wanted revenge for being alive, and I blame them for that. I blame them for who I was, instead of blaming me. You blame them even though the evidence points that they really loved you and nurtured you and tried to give you everything that they could possibly give you. From a materialistic standpoint, yeah. Well, your mom lived for you and for Kevin. Yeah, but we didn't really connect on that level. Did you not connect because you couldn't feel it? I don't know. 첫 신문에서 그에게 범행 동기에 대해 묻자 그는 기대치가 높았던 부유층의 삶이 자신과 맞지 않았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말썽 한번 피우지 않았던 케빈이 본보기가 돼버려 항상 부담이 됐다고 말합니다. 급기야 그는 부모님과 동생이 없어지게 되면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트의 진술에도 검찰은 150만 달러가 넘는 유상과 가족 앞으로 가입돼 있던 100만 달러 이상의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 바트가 아스퍼거 증후군과 정신질환, 그리고 편집성 인격장애와 반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켄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바트를 마주하게 된 켄트는 그에게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나의 소중한 아들이며 너를 많이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2007년 3월, 재판에서 아들의 사형만은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배심원들에게 간청하던 켄트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트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감형을 받은 스티브는 15년형을, 크리스는 30년 후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켄트는 바트의 사형 선고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해 수차례 항소를 했지만 모두 기각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 수년 동안 끊임없이 청원을 하며 아들의 사면을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We're not asking them to forgive him or to let him go. We just want them to let him live. 이러한 아빠의 노력과 변치 않는 사랑에 뉘우침이나 미안함을 크게 드러내지 않던 바트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변해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모범수가 됩니다. 그의 사면을 위해 60명이 넘는 동료 수감자들도 청원에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이 힘썼지만 안타깝게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2017년 11월 1일 바트의 사형영장에 서명이 되면서 2018년 2월 22일 오후 6시로 약물 주입 방식의 사형 집행 날짜가 결정됩니다. 이 같은 결과에 절망한 켄트가 사면심사위원회를 다시 찾아갑니다. 가족을 잃은 충격과 아들이 살인범이었다는 충격을 모두 감당해야 했던 자신에게 바트의 죽음은 자신을 또다시 희생자로 만들 것이라며 하나 남은 가족 아들이 제발 살게만 해달라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간 아내와 작은 아들도 바트가 사형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말입니다. 켄트의 끈질긴 노력과 간절함에 결국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에 동의를 해줬지만 최종 결정권은 텍사스주의 주지사인 그렉 에보트에게 있었습니다. 주지사로부터 애가타게 결과를 기다렸지만 사형 집행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무 소식이 없자 결국 그는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갑니다. 바트가 눈물을 흘리며 아빠 켄트에게 모든 잘못을 후회한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애써 미소를 띄었고 유리칸막이 위로 손을 맞대며 그만 작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22일 그날 오후 6시에 예정돼 있는 사형 집행을 앞두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트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기다리는데 주지사 그렉이 사형 집행 40분을 남겨두고 무기징역으로 사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으며 켄트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10년간을 노력해온 결실이었습니다. 그날 그 시각 그 소식을 들은 켄트와 그를 도운 모든 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트도 그 순간 아빠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주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4년 전 행복했던 가족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빠 켄트가 걸어온 힘겨웠던 여정이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형은 면할 수 있었지만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바트는 현재 영어와 사회학 학사학위를 취득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켄트는 아들의 사면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며 힘이 돼주던 한 여성과 재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배신과 아빠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 가족에 의한 살인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 용서라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한 강연도 하며 다시 삶의 행복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